우리가 살면서 실수랑 실패를 하잖아요.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또 실패해.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회로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리학을 주제로 여러 기업에서 왕성하게 강의 활동하고 있는 정성훈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좀 병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 테니까 심리학에서 보는 가장 건강한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를 딱 보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는 최고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로 태어날 거야. 출근하기 전에 거울 보면서 30분 동안 자기를 보면서 열광하고 출근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침에 거울 딱 봤는데 쓰레기, 꼴도 보기 싫어.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거울을 딱 봤어요. 됐어. 그래도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야, 힘내자.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자. 이 A, B, C 세 사람 중에 심리학에서 보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 A, B, C 누굴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A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본인을 보면서 30분을 막 열광을 한다. 병원 가셔야죠. 본인이 본인을 아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할 수 있나요? 연예인들도 포장된 좋은 모습들이 많이 주위 사람들 비치겠지만 진짜 자기 모습을 알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열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비판하는 걸 못 견뎌요. 야, 친구가 한마디 너 그런 거 좀 고쳐. 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누구 얘기를 잘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신념이 강한 것 같지만 그 신념이 주위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죠. 왜냐면 그 신념이 건강하지 못한 신념들도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1번 캐릭터 분들은 거리를 두는 게 좋죠. 두 번째 사람은 또 이게 정반대죠. 자기 혐오. 이게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영향을 받는데 부정적인 것도 감염이 많이 되는데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나도 이게 하염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면 나도 같이 부정적인 것들에 많이 전염이 돼서 참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건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죠. 사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건강한 사람은 C, 세 번째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뭐 이만하면 됐지. 이건 뭐냐면 내가 완벽해서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약한 것도 많지만 그래,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힘내자. 이런 사람을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가끔씩 TV가 A 같은 막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심리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 필요하죠.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은 그게 지나친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존감은 내가 완벽해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점도 있고 뭔가 못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하고 고쳐 나갈 것이니까 이런 나를 응원하고 이런 나를 소중하게 여겨. 이게 진짜 건강한 자존감이지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캐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연구를 깊이 해봤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크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은 향상되는 거야.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4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노력하는 만큼 성장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신념이라는 게 처음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신념으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의 사람들은 내 능력 향상되는 거야. 노력하는 만큼 성장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60% 중에 20%는 잘 모르겠다, 뭐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40% 정도가 어떻게 자기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야, 능력은 타고나는 거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롤 드웩 교수는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장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했고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연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의 사람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을 보이느냐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두 유형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전혀 달라요.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오로지 인정받는 것에 아주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인정받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완벽한 사람으로, 내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캐롤 드웨이 보니까 한쪽의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더 높은데 고착 마인드셋 쪽이 수치가 높은 거예요. 계속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근데 이 정도 차이만 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차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은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해? 그럼 배우면 되지.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말이 어느래? 스피치 연습하지.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해? 책 보면 되지. 그런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타고났느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내 IQ냐 몇이냐? 정해진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표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학습, 경험, 노력 이런 것들을 내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아직도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실수랑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를 하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또 실패해.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해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웨이 교수가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회로 나갔을 때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지나가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 난 이건 안 돼. 한 번씩 깜짝 놀래요. 해보지 않은 건데 그런 고착된 마인드셋이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드웨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게 사람의 성격 기질이 아니라 생각이 반복되고 굳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이런 마인드셋이 문제라는 걸 알고 고치려고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 성장 마인드셋과 고착 마인드셋의 또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 마인드셋 사람은 주위를 볼 때 쟤 안 돼. 쟤 안 변해. 쟤 딱 저기까지야. 다 고착화돼 있는 거야. 우리 회사를 볼 때 우리 회사 안 변해. 이 나라 변할 것 같아? 안 변해. 그러니까 세상을 다 고착화된 걸로 보고 저는 부모님이 잘났잖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해보자. 우리가 옛날보단 좋아졌잖아. 뭔가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지는데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곁에 둬야 되는 사람 한 명을 꼽자면 성장 마인드셋의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사람 꼽자면 고착 마인드셋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제 심리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특화된 심리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병명이 보통 다 영어로 있잖아요. 근데 이 병명은 그냥 말 그대로 한국말 발음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놨어요. 화병. 이게 한국 문화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병인데, 화병이 왜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화병이 많이 나는 이유는 너무 참아서예요. 두 번째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호박고구마 영상, 그 시어머니가 호박고구마 라고 소리 지르는 건 그 어머니가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혈질 남편, 바보 같은 아들, 매일 또박또박 옳은 소리만 하는 며느리 속에서 참고 참다가 그 화를 터뜨리는 건데, 영상 보시면 터뜨리고 나서 남편의 반응, 왜 이래? 화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참던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면 서툴게 막 짜증과 화로 나오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오래 참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특징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이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본인을 공격해요. 근데 딱 들으면 나를 공격한다고? 이게 안 와닿잖아요. 보세요. 어떤 분이 쌓아놨다가 감정이 터졌어. 근데 집에 오자마자 1시간째 계속 먹어요. 배부른데 계속 먹어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떤 분은 주량이 한 반병? 근데 감정이 상하잖아요. 집에 와서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요. 쌓여있는 감정을 그렇게 풀어요. 그럼 반병이 주량인데 3병, 4병을 마시고 쓰러져요.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용이죠. 두 번째는 쌓여있던 감정이 밖으로 나갈 때 이 공격성이 내 주위에 내가 평소에 만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게 확 나가요. 회사에서도 가장 일하기 싫은 직장 상사 성격 1위, 감정적인 상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 나빠서 출근하면 이 감정이 밑에 사람에게 오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상사가 출근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나쁜 상태로 출근했는데 이 감정을 당신들에게 풀 거야. 긴장해. 이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차가운 표정, 차가운 말투,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감정을 주위 사람들이 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감정 조절을 잘 한다는 거는 감정이 쌓였을 때 이거를 나를 공격하는 방식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운동. 감정을 해소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는 일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대화를 자주 해. 이거는 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힘들어도 직장에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견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의 해소가 잘 되니까. 또 중요한 거, 성취감을 주는 취미. 제가 농구 동호회 하는데 제가 농구할 때 동생들이 왜 이렇게 무섭냐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쌓여있던 감정을 거기다 다 쏟아붓거든요. 근데 축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으로 그 감정이 쏟아지면 승부욕의 형태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거나 주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학에서 굉장히 추천하는 건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 활동이에요. 음악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감정이 많이 해소돼요.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쌓여있는 감정을 푸는 행위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거,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이 예술 활동은 오래전부터 억압되어 있는 현대인의 감정을 풀어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연구해서 밝힌 적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사람에겐 크게 3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로 그냥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멋진 채널에 와서 촬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지금 여기저기 저한테 전화 와서 강의해 주세요, 출연해 주세요 이런 전락이 많이 오지만 언젠가 이 시장에서 버려지는 거 아니야? 진짜 능력 있는 직장인들이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지만 뛰어난 사람일수록 이 회사에서 언젠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오면 나 회사에서 내쳐지는 거 아니야?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죠. 두 번째는 삼켜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연예인들이 뜨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뜨기 전에는 슈퍼도 가, 식당도 가. 근데 뜨고 나서는 식당에 가도 사람들이 쳐다봐.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쳐다봐.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사람들이 의식해서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삼켜진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주체성이 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습, 회사에서 칭찬받는 모습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회사에 삼켜지죠. 이 삼켜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두려움, 비어있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너무 더 잘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비어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나를 좋아할까?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 안에 진짜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을 들킬까 봐 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려움은 나쁜 거냐? 아니요. 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건 문제가 있지만 이 3가지 두려움은 적절하게 있어야 이 사람을 훨씬 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훨씬 더 자극을 받고 노력하게 되죠. 내가 그러면 이 시장에서 버려지지 않으려면 나 조금 더 새로운 컨텐츠들 연구할 거야. 그 사람을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삼켜짐에 대한 두려움, 주위를 볼 수 있는 그 시선은 필요하죠. 삼켜짐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삼켜짐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비어있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를 자극시켜서 내 안에 비어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게 하는 노력을 만들기 때문에 이 3가지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일 수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만 된다면 이 사람을 성공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심리적인 두려움의 모습들입니다.